역대 단일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그린 뉴딜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효과인데요. 아직까진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와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네, 그린 뉴딜이 대체 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겠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석광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원래부터 예상이 됐던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좀 들어간 느낌도 들어요. 네. 국민들이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린 뉴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그 세부 사항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받아보게 돼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그 경제를 좀 재건한다라는 이런 그 기조인데 이제 다만 이제 과거처럼 이런 토목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대량으로 토목 건축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던 이제 그런 철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좀 친환경적이고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좀 뭐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이런 그 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큰 철학이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세부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공무원 조직들이 하던 사업들을 아무래도 그 실행이 보니까 이번 정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것들을 또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 하던 것들도 이 사업에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세부 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좀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드론 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좀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그런 개념이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에 들어갈지 저는 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 에너지 저소비 또는 이제 그 녹색 에너지의 관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잘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제가 답답한 게 그 현재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초기에 이제 그 뭐 추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근데 그 재밌는 게 그걸 추진했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누구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하던 분들이었고 창조경제 무슨 혁명위원회입니까? 라는 이제 그걸 사실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분들이 또 이제 그걸 했었고 또 그분들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또 비슷하게 녹색 성장에도 관여를 했던 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아무리 좋은 철학과 의사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이거를 실행할 공무원 조직들이 좀 구태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이 사업도 과거의 다른 사업들처럼 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균열 교수님,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조금 많이 통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만의 창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원조는 뉴딜이죠. 1930년대 6년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뭐 댐에다가 뭐 저기 이런 그 당시 토목공사 위주로 했던 거를 이제 21세기 건맞게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근데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게 2050년까지 탄소는 0. 탄소 제로.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각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전문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 이게 도대체 지금 발표가 된 걸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아직도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심지어 미국에서 이 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뭐 아시죠? 그 젊은 알렉산드리아
코테스, 예. 오카즈 코테스, 저기 뉴욕 하원의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ed 마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그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21세기식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린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녹색 이거를요? 산업혁명. 네. 그래서 이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가려면 이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변혁은 뭐냐면은 굉장히 큰 투자가 되는 것이죠. 뭐 10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할 때요. 그걸 우리나라 100조 달러라는 100조 것은 달러요. 2050년 탄소 제로를 맞습니다. 위해서 100조 그렇죠. 달러. 100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민주당 또는 공화당에서 특히 트럼프는 굉장히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 원 500 되지 않습니까? 좀 좀 넘습니다. 이걸 한 20년 정도 계속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 있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볼 때 이 모자만 다시 씌웠지 뭐가 새로운 게 있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7월 달 가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부디 이런 그 총론이 결정되기 전에 너무 강론에 매달리다 보면 큰 걸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50년까지 탄소 0이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화석연료는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게 재생 가능에는 신에너지. 원자력이 있지만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방사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뭐 전기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결국 수소는 어떻게 해요? 뭔가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선제적 가는 건 좋은데 조금 너무 일찍 가는 거는 역시 예.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정부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2조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3만 3천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글쎄요, 네. 굉장히 아직 뭐 뚜렷한 청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죠? 네. 석강윤 의원님, 뭐 이 지금 석윤열 교수님께서 탄소 제로 2050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우리 이 대책에는 그런 거대한 목표는 없고 단기적인 내용만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처럼 실제 그러니까 그 방향 철학에 대해서는 뭐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부 사업들을 그 아이템들을 내놓은 거 보면 과거의 아이템들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좀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방금 집 질문하셨던 50조 원 투입해서 일자리 70만 개 마련, 또 이게 뭐 일단 소위 말하는 던지고 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50조 원 아니고 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12조 9천억 원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거는 50조 원은 이제 과거 과거에 이명박 정부 녹색 때 성장. 녹색 네, 성장 녹색 성장. 사업에서 50조 원이 투입이 됐었죠. 네, 에너지원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에너지 체계의 대전환이랄까?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수님. 네네. 저탄소로 가는 건 탄소 제로로 가려면 그럼 너무 대안이 당연한 있어야 돼요. 얘기고요. 대안을 당연히 어떻게 가야 갈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좀 끊어졌는데 네. 일단은 큰 목표는 이제 환경 변화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에너지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개. 목표는 당연하죠. 경기 부양, 네. 고용 증대. 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일단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전부 이거 저거 전부 긁어 뭐 전부가 그냥 그린 뉴딜처럼 네. 보여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은 전 또는 전 정부처럼 영두삼위가 될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거대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예산이었습니다. 약속 많이 했죠. 2012년까지 또 이루어진 게 없어요. 공수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연 세계도 아직은 그 선뜻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공론화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조금 너무 일찍 가다 보면은 물론 현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세금으로 버팁니까? 이걸 하려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한 20년 동안 꾸준히 부어 넣으면은 2050년에
탄소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세부 사항을 다 보면, 그리고 특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제 해남에서 하고 있는 그 태양광. 솔라 C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보시면은요, 어떤 거냐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 결국 국민 혈세가 중국 기업 배불리는 데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많은 광판을 전부 수입하거든요. 쇠를 전부 중국에 수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부양도 아니고 고용 확대도 아닙니다. 그냥 중국 정부 배불리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같은 거는 이 정부가 네.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좋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지금 그린 뉴딜의 어떤 목적, 네네. 네. 화력과 원자력을 네. 줄이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를 높인 건데 맞습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됩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생각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아마도 이런 그 어차피 밑에는 저배는 에너지입니다. 네. 전력 생산, 뭐 수생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거는 아까 화력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원전까지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60년 후라고 하지만요. 중요한 고급 두뇌입니다. 원자력은 두뇌 에너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원전이 60년 후에 전부 마지막 발전하고 사라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급 인력이 지금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형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신재생 좋습니다. 재생 가능 좋지요. 태양광, 뭐 해상풍력, 기타 등 다 좋은데 100%는 많이 힘들어요. 그럼 결국 그 빈틈을 뭐가 해야 될까요? LNG입니다. 없어요. 다른 왜냐하면 석탄 나가게 되니까 독일도 지금 LNG로 돌아가고 가스죠. 천연 가스죠. LNG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죠. 네. 조금이 많이 비싸고 많이 원자력이 비싸잖아요. 비싸고 신재생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탄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60%밖에 안 환경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메탄이 나와요. 그래서 LNG. 이게 LNG가 결국은 마약은 아니고요. 특효약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뭐를 찾아야 될 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체르노빌, 방사선 문제, 물론 300년 동안 아주 강력한 방사선 문제, 그리고 어떤 것들은 2만 년, 20만 년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지 현재의 그린 뉴딜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중 하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벌써 우리가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미리 목도했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석 의원님, 탈원전 지금 정부가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서 교수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걱정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연료값이 싸다. 이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 추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과연 이게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람이 불 때 많이 생산이 되고, 네네. 균질하지 않. 그렇습니다. 예. 그 태양이 뭐 낮에 태양이 이제 떴을 때 태양광의 발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저녁에는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것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그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그 교류 전력망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수요가 변할 때마다 발전기 터빈이 그걸 맞춰주는 터빈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발전기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자동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정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에너지라는 거대한 변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낮 시간대 이게 특히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체 수요가 오히려 그
그 낮 시간대 떨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저녁 때는 수요가 올라가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더 커브, 그러니까 오리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요. 예. 낮에 오히려 그 순부하가 떨어지는 그 현상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재생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이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어떤 기술이 과연 맞춰줄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전통적인 기술들은 가스 터빈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 이 두 가지 기술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뭘 하냐면은 태양광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발전기를 급격하게 이제 출력을 낮췄다가 태양광이 줄어들면 저녁 때 다시 그만큼을 다시 대체해 주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전통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부하를 자유롭게 조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을 못하는 발전기들은 여기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원자력과 석탄, 그러니까 증기 터빈을 쓰는 원자력과 석탄인데요. 왜냐하면 이 발전기들은 원전 같은 게 안전성 때문에 이제 그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을 못하고 석탄은 약간은 조절할 수 있지만 역시 이제 이 증기 터빈의 그 경직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누가 어떤 환경단체나 뭐 이런 데서 정치인이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전력망을 운영하는 뭐 카이소라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전력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이소라든가 그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제 판단한 것은 이제 향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망이 유연해져야 되고 그러면 유연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연한 자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가스터빈, 수력, ESS, 파워 투 가스라는 기술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전기를 네. 수소로 바꾸는 건데, 하여튼 이런 기술과 나머지 경직성을 갖고 있는 기술들, 원전과 석탄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화력이 그런 네. 에너지 전환의 경직성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퇴출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원전이 지금 안전 때문에 못하는 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안전 문제도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전력 시장, 해외 전력 시장에서는 그런 그 큰 변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근데 안전으로 좁혀 본다면 네. 이 정부에서 원전이 조금 안전이 좀 걱정되니까 원전을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해외 수출은 계속하자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얘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소위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네. 우리는 안전하지 국내는 못하니까 안 안전이 주는데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해외에서는 너희는 하라. 괜찮아. 예. 지워줄게.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어불성설이라고 거예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원자력계의 그 마지막 숙제가 안전도 안전이고 방송 폐기물이지만 우리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게 아니 폐기물도 이제 네. 뭐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 수요에 따라서 운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출력 감발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게 그 제논이라고 하는 독물질이 나와가지고 바로 올리거나 내리는 게 불가능. 그래서 그걸 구급하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이크로 원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극미세 원자, 아주 조그매 자동차 엔진만큼 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 또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거를 분산형에 맞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우리 국민께서 자 이거는 불안전해. 우리 저기 자동차 버릴 거야. 그냥 차라리 자전거 타고 다닐래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야. 자동차 좀 더 안전하게 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타면 되잖아.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기 전문의님 걱정하셨지만은 그런 저기 이런 그 부하 조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 들어가고 또 부하 저기 조정. 많아지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은 빠져나가고 이게 가능한 그 원자로인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탈원전이라고 대통령이 이제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는 거의 이제 이런 그 선진 연구에 손을 떼게 됐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의 그 저기 미국 제쳤죠. 프랑스 제치고 이제 거의 1위 자리에 있어서 UAE 수출할 때만 해도. 예. 근데 그 자리 벌써 놓쳤습니다. 아, 중국, 벌써요? 러시아가 들어왔고 우리는 독일은 원래 오래전에 강을 건너봐 원자로 못 돌아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은 여의도 나루터에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2년 더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중류까지 가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자력을 쓸 수도 있는데 아직은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는 아쉬움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네. 부하 조정을 할 수 있다. 작은 원전 작은 걸로. 그렇지. 조그맣게 해가지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SMR이라고 네, 맞아요. 가스 터빈처럼 이렇게 네. 부하 추종 운전을 할 수 있는 뭐 그 개념인데요. 근데 네. 그걸 실제 상용화하려면은 제가 생각해도 30-40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아, 생각이 그렇지는 듭니다. 않고요. 잠수함에 벌써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썼지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쓰고 있다. 그 대신 두 분의 분산형으로 의견이 좀 해서 다르신데요. 이제 큰 게 아니고요. 지금 상용 원자력 100분의 1, 1000분의 1짜리가 여러 개가 생긴. 물론 작아지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걸 또 대량 생산하면 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육군에서도 그걸 쓰려고 하고 해군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쓰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국민께서 결정하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거를 그렇게 작게 만들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의 어떤 심정, 그 원자력계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선진국 지금은 수준까지 안타까움 정도를 넘어서서 근데 저는 대표적인 원자력계를 기업이 지금 대표하는 부도위기에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움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 했던 유일한 두뇌 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세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에 일본이 다시 원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투자해.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어마어마한 투자.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이 아니다, 가스도 아니다, 석유가 아니다면은 그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원전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좀 새롭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런 중앙 집중형이 아니고 분산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과 같이 가는 거예요. 실피줄처럼 동맥, 정맥이 아닌 실피줄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잠수함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석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아무리 국내 원자력계 인력이 많아도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은 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유명한 미쯔비시, 도시바, 히타치 그 세 개 회사가 각각이 다 수출을 지난 10여 년 동안 원전 수출을 뭐 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지금 나왔고 도시바는 아예 원전 시장에서 아예 퇴출을 당했고요. 뭐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도 퇴출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레바 프랑스의 뭐 유명한 그 아레바도 사실상 지금 도산을 해서 다시 이제 프랑스의 이제 EDF라는 전력회사로 다시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세계적 추세가 세계 시장이 원자력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우리만 혼자서 원자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원자력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도산하게 된 원인을 잘 보면요. 웨스팅하우스가 새로운 기술, 즉 AP1000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잠수함에서 나온 원자로 기술입니다. 그 잠수함에서 그 냉각제 펌프라는 게 이제 잠수함에서 쓴 거를 이제 그대로 육지로 가지고 와서 아주 컴팩트하게 이제 잠수함처럼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AP1000이라는 기술을 90년대부터 개발해서 지금 그 20년 넘게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엄청난 예산과 뭐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웨스팅하우스를 좀 도산시켜버린 상황인데요. 예. 지금 뭐 AP1000이 지금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건설됐지만 실제 그게 시장에서 더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원자력계가 그동안 그 국가 전력 공급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런 세계적 추세, 그 선진 그 선도 기업들의 실제 경험들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후퇴를 좀 해서 좀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잘 정리하는 게 오히려 지금 원자력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석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윤열 서울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